중국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이 동해안이잖아요. 여기서 500km도 안 떨어져 있어요. 북경 바로 앞이에요. 중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가 한국이 남한이에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란 나라가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우리는 그걸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나라라는 걸. 네. 우리가 트럼프와 협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조는 그냥 말 그대로 불러본 거기 때문에 네. 훨씬 줄여졌다고. 그럼 뭐 평택 기지 사용하는 땅값 받아야죠. 지금 땅값 안 받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압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타이완에 대해서도 뭐 우리 반도체를 다 뺏어갔다 이런 식으로 약간 레토릭은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타이완이 더 급해요. 왜냐면은 타이완은 돈을 더 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는 뭐 그린랜드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죠? 지금 바이든 정부까지 지난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위험한 현상 변경 세력이 두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가 중국이고 하나가 러시아예요.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조지아에서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 다 여기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좀 투사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죠? 중국은 아시다시피 대만 문제,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나 티벳을 유지하는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현상 변경 세력인데 지금 트럼프가 그린랜드 얘기를 하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현상 변경 세력으로 합류한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트럼프가 그린랜드를 가져가는 상황이라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른 현상 변경 세력인 두 나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동부 점령하고 있는 거 그래 가져. 러시아 니네 거야 이제. 네. 뭐 크림반도 그래 이제 앞으로 영원히 너희 거야. 그러면 중국의 대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중국이 대만을 평화적으로 복속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이해관계만 성선되지 않으면 뭐 니네 알아서 해라고 할 수도 있는 많이 나가면 바로 그러한 하나의 문을 열어젖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대만의 안보가 굉장히 위험해지기 네네. 때문에 결국은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안전 보장을 받아내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죠. 미국은 사실 나는 중국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는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타이완은 그냥 조그만 섬도 아니고 그야말로 지금 이 반도체 체인에서 엄청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데다가 그런 나라가 이제 중국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야말로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많이 그걸 했죠. 시나리오하고 그걸 많이 해가지고 네. TSMC가 공격받으면 TSMC를 전부 다 미국으로 다 뜯어오는 걸 다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미 그 바이든 때부터 얘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문가가 그 TSMC 200명이 있는데 네. 그 200명을 몽창 다 데리고 오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TSMC 공장 다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그냥 여기서 지우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 생태계, 반도체 그 인재 양성 시스템 그걸 전부 다 그냥 미국으로 다 가지고 오는 이러한 시스템을 지금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넘겨주지는 않죠. 그걸 넘길 생각은 없는 거죠. 다만 니네가 중국이 원하면 대만은 정말 극단적인 거 대만은 가져가라. 그러나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지금 그러한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 왜? 지금 중국이 유일하게 있는 바다가 동중국해하고 남중국해인데 동중국해를 막고 있는 게 대만이잖아요. 네. 대만이 지나가면 사이판 괌이에요. 그럼 밀립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중국한테 넘어가면 이쪽 동중국해가 다 뚫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는 생각은 뭐냐면 뭐 절대로 안 되는 게 어딨냐. 일단 다 모든 건 다 협상 테이블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니까 과거에 그 미국이 갖고 있던 그런 지경학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른 거죠. 타이완을 진짜 중국에서 진짜 가져가는 시나리오는 뭐 미국에서 계산은 해보지만 정말 극단적인 상황. 시진핑이 27년도에 가져가겠다고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타이완을 가져가는 그런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 실행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은 굉장히 지금 몸을 사리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고 제가 이제 3월 말에 또 보아오 포럼 중국에 한번 가는데 요새 그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아주 로우키로 가고 있고 좀 길게 보자. 이게 어차피 뭐 트럼프 2년이니까 트럼프 이후를 생각하자 해서 이후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미국의 신고립주의나 제국주의가 이게 트럼프처럼 약간 이단화적인 인물인 상황에서 좀 가다가 다시 우리가 아는 미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비록 한 사람의 인물이 좀 튀긴 하지만 미국은 정말 계속해서 저 방향으로 가는 도도한 흐름의 일부라고 보시는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가 궁금해요. 후자로 보죠. 후자로. 20세기가 정말 끝났고요. 지금 말씀하신 뭐 그런 건 바이든은 말하자면 그런 걸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던 그런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일단 그 시기는 끝난 것 같아요. 끝났고, 미국은 어쨌든 간에 향후 30년, 40년 동안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신경을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각 지역 리저널 파워들이, 지역 강자들이 그냥 그 지역을 그냥 경제와 안보를 그냥 책임지는 이러한 걸 그냥 용인하겠다. 이제 이 정도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유럽은 유럽, 러시아는 러시아, 인도는 인도, 뭐 이런 나라, 브라질은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알아서 그냥 해라, 해라. 내가 허용해주겠다, 허용해주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과의 그 대결, 여기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3, 40년 동안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음. 이게 중국이 뭐, 남한이나 북한을 원래 우리 영토였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중국 자체가 남한을 뭐 가져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니니까. 대만하고는 좀 다르죠.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이제 그 좋은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미국 오키나와에 기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 중국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이 그 동해안이잖아요. 동해안, 동남부하고 동해안이거든요. 네. 여기서 500k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북경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땅덩어리가 크지만 중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가 남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타이완 같은 경우보다 우리가 마지막 미국의 마지막 그 여기는 우리가 우리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동맹으로 보는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걸 하고 있고, 지금 평택기지 뭐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커요. 그 하나의 나라입니다, 나라. 평택기지가. 예, 그렇거든요. 그 안에 굉장히 다 이제 모아놨잖아요. 물론 다 모은 건 아닙니다. 미군기지, 국내에 있는 미군기지를 많이 모아놨는데, 이제 물론 이제 평택기지 자체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뭐 괌에도 있고 오키나와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몇십 분 만에 올 수 있는 현재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죠. 그죠? 예,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란 나라가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나라라는 걸. 미국에. 네. 예, 그게 우리가 트럼프와 협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고 올 거는 방위비 관련된 얘기일 텐데, 진짜 얘기하고 있는 액수를 다 받아가려고 상정한 금액은 아닐 것 같다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그 트럼프 협상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협상에서 내놓은 거를 실제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협상에서 예를 들어서 10조를 얘기했으면 그다음 10조를 받아오는 게 가장 일단은 받아오는 네. 게 가장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그걸 갖다가 1조로 줄여주더라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끝까지 협상에서는 물러서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뭐 마지막 그 협상 결과가 우리가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10조를 갑자기 뭐 5조로 타결한다든가 그렇게까지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불러본 거기 때문에 네. 훨씬 줄여줬다고. 그럼 뭐 평택 기지 사용하는 땅값 받아야죠. 지금 땅값 안 받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유럽하고는 조금 다른 게 되게 이제 요새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가 남일 같지 않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중국을 압박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가치는, 남한의 가치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전략적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돈만 벌면 된다. 예, 한국은 그렇게 돈만 벌려 그러면은 그럼 안 되지. 그러면 튕겨나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다르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저런 일이 있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은 것이죠. 미국은 말하자면 신고립주의, 제국주의, 미국 국익을 최우선하는 네. 바로 그러한 방식에서 봤을 때 당연히 러시아하고 얘기를 잘할 것이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나토를 탈퇴도 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탈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나토 탈퇴를 하게 되면 그게 뭐 백악관에서 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나토 회원국가들이 돈을 더 내가지고 미국의 부담을 더 줄여주는 방식으로 뭐 협상은 가능하겠죠. 예. 네, 아까 그 독일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뺄 경우에 뭐 프랑스나 영국에서 넣는 방법 이런 것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이라고 하면 아예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를 않을 거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니까요.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 그냥 유럽은 유럽이니까 너네끼리 알아서 해, 정말 이렇게 나오는 대통령이 될까요? 현재의 그 방향은 그렇죠. 현재 기본 방향 그게 이제 신고립주의죠. 그게 고립주의예요.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경 안 쓴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고립주의 정신이거든요. 네. 이제 그거고 다만 이제 제가 뭐 아까 뭐 이렇게 미국 그 기지를 갖다가 프랑스나 영국으로 대체한다. 이제 그게 말은 쉬운데 그게 다 돈이에요. 그렇죠. 그 가는 것도 돈이고 그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프랑스와 영국이 남의 나라 안보를 위해서 결국은 자기 나라와 연결은 되지만은 남의 나라 안보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더 낼 수 있는가. 네. 이제 그 문제, 독일의 안보를 보장시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더 낼 수 있는가의 그 문제거든요. 계속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미국이 빠지면은 결국은 유럽은 유럽 자체 내로 돈을 더 내가지고 그 안전 보장을 또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뭐 EU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에 유럽은 방위비를 급증시켜야 된다는 표현을 이번에 썼더라고요. 돈을 많이 써야겠다라는 내용을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월드라 폰더 라이언이 네. EU 집행위원장 하기 전에 독일의 국방장관을 했던 분이에요. 네. 여성 국방장관, 민간인 국방장관 했던 분인데 국방 쪽을 잘합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은 과거에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을 갖다 복지로 많이 쓸 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국방비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스스로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력하게 미국한테 국방 부분을 안보 부분을 의존할 수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에요. EU에 포함되는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고 결국 어딘가에서는 그 돈을 빼야 될 텐데, 방금 복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EU의 복지 체계라고 할까? 이런 데도 조금 타격이 있는 수준까지. 복지 부분도 줄여야 되고요. 지금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유럽이 복지가 많아가지고 요새 저렇게 경제가 망하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유럽이 왜 저렇게 예산을 엉뚱하게 썼을까라는 생각하지만 EU 확대에 많이 썼어요. EU 확대를 하면서 새로 들어온 신규 회원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이 부분은 유럽적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실질적으로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그 신규 회원 국가들, 중국 2004년도에 들어왔던 그 국가들 가보면요,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뭐 이를테면 체코라든가 네.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 가보면요,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그들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도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그게 다 EU에서 도와준 거거든요. 지금 유럽 국가 중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영국하고 프랑스밖에 없죠. 네. 그래서 프랑스는 뭐 한 290기 정도의 핵탄두가 있고요. 그리고 영국도 한 225개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주로 이제 미사일로 해서 가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그 라팔 전투기에 이렇게 탑재를 해가지고 가서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어서 주로 미사일보다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한 전투기를 독일에다가 배치한다든가, 그럼 현재 독일에 지금 미국의 핵무기가 지금 배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트럼프가 만약에 핵무기를 러시아와의 협의를 통해서 뺀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은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는 지금 그 칼리닝그라드라고 그 왜 폴란드하고 그 리투아니아 그 사이에 발트에 면한 곳에 조그만 삼각형의 조그만 그 영토가 있는데 그게 옛날에 이제 퀘니스베르그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마누엘 칸트가 살았던 그 프러시아의 영토였어요. 네네. 근데 지금 러시아 영토입니다. 근데 그 러시아 영토 거기다가 전술 핵을 지금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는 진짜 정말 유럽하고 정말 가까워요. 폴란드하고도 거의 면해 있고요. 그다음에 리투아니아 바로 옆에 있고 뭐 다 이렇습니다. 폴란드하고 이렇게. 그래서 독일하고도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술핵이 그 배치돼 있고 하니까 결국은 어떤 형식이든 간에 프랑스가 해구산을 의 기능을 해야 된다. 미국이 빼면 이제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다만 그것이 이제 나토의 우산 속에서는 사실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이미 나토를 통해서 뭔가 더 이상의 어떤 안보 보장을 이 우크라이나라든 간에 아니면 이 동쪽에 있는 중부 유럽 국가들한테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유가 이제 어쨌든 방위비를 폭증시킬 거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번에 러우 전쟁 때 좀 가성비 그 무기로 좀 뜬 좀 K 방산 쪽에 확실히 조금 기회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단기적으로는 늘어나는데 장기적으로는 불리해져 이제. 아, 왜냐하면 유럽이 재무장하니까. 유럽이 그동안은 사실은 프랑스하고 영국을 중심으로 군수 산업이 좀 있었어요. 과거엔 굉장히 셌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방위에 의존하면서 점점 군수 산업이 약해졌어요. 네. 약해지는 상황에서 국방 산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나라가요 첨단 기술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국방 산업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 그렇거든요. 반도체 때 처음에 그 국방부에서 미국 펜타곤에서 제일 처음에 계속 발주했습니다. 1950년대 때 이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 산업을 계속 그 남북한 대치 때문에 유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 15년 전에 그 방위산업청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갔었는데 그 당시에 왜 제가 갔냐면 그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배가 우리나라 군함이 가다가 이렇게 보면 똑바로 이렇게 가는데 이 옆으로 가요. 그리고 미사일이 가다가 그거 하고 자주포가 가다가 갑자기 터져버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안 좋은 거죠. 우리 거가요. 우리 거가 그래야 돼. 네. 근데 그러면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계속 거치면서 지금 다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과 10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방 산업의 발전은 다른 첨단 기술 산업과 함께 동시에 같이 발전하는 건데 유럽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네. 안 해서 지금 그 틈새를 우리가 파고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까지는 우리의 방위 산업이 유럽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뒤는 몰라요. 유럽 입장에서는 그것 플러스 유럽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공포가 있죠. 러시아 포비아. 그러니까 그 동쪽에서부터의 어떤 그 침략, 확장, 러시아 확장에 대한 굉장한 포비아가 있습니다. 라블로프 장관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러시아가 언제 서유럽을 침공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항상 오지 않았느냐? 나폴레옹이 왔고 히틀러가 왔죠. 그죠? 그래서 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전쟁을 한 것이고 우리는 침략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침략하면 침략했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유럽 내부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러시아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그런 공포감을 극대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럽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한테 이러한 공포감을 해소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 아니면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제스처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안보 협약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을 두 사람 푸틴과 그리고 트럼프한테 요구를 하는데 트럼프는 남몰라라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뭐 약간 밖에서 보기에는 저기에 도장이 찍히는 게 되나 싶은 그런 도장을 좀 찍게 됐는데 미국은 명시적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명시하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의 희귀 자원은 미국이 개발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거 안 네. 찍으면 젤렌스키는 지금 물러나야 되잖아요. 푸틴도 그랬지만 이제 계속 너는 이제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쫓아내려 그러고 만약에 네가 언젠가는 건재해서 물러날 텐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보장 못 해준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네. 결국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유럽 보고 지키라는 것이죠. 그게 트럼프 입장이죠. 그 안보는 네. 그렇게 지키고 다만 우리가 이제 미국이 거기 가가지고 뭐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사업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안정이 돼 있어야겠죠. 그죠? 그 나라 자체가.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뭐 비즈니스 관계로 해서 이렇게 뭐 안정할 수 있는 명시적인 안전 보장을 해줄 수는 없다. 이제 그게 기본적인 입장이죠. 사실 우크라이나의 그 희귀 광물 자원이 진짜 자원화가 돼서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게 캐나다는 엄청 묻혀 있는데 그냥 묻혀 있다는 것만 알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발굴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거기에 그렇게 뭐 제대로 옛날에 탐사한 거 최근에 탐사를 못 했잖아요. 계속 네. 전쟁 중이었는데 거기다가 저 두 나라가 계속 좀 전쟁 중인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뭐 희귀장 광물이 얼마나 있는지 뭐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고 사실은 만약에 이제 미국이 정말 희귀 광물이 정말 그 한다 그러면은 아프리카나 캐나다나 호주하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 되고 뭐 그린란드 가지고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희귀 광물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그냥 오케이를 해줘도 상관이 없는 문제다. 뭐 저렇게 젤렌스키가 왜 저렇게 저러는지는 뭐 협상 전략상 저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뭐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도 사실 내가 진짜 우크라이나에서 희귀 광물자원을 확실히 확보하겠다 이런 이미지를 좀 얻고 싶은 걸까요?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죠. 네. 어차피 뭐 트럼프 임기 4년인데 만약에 거기 그 희귀 광물 자원이 잔뜩 묻혀 있다 할지라도 네. 4년 안에 그 눈으로 못 보거든요. 시간 그거 개발하는데 한 10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젤렌스키도 상관없고 젤렌스키도 저렇게 화낼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트럼프도 그냥 막 질러도 되는 거고 두 사람 다 뭐 문제 없습니다. 가서 사인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젤렌스키도 사실 그런 걸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하면서 좀 협상용으로 내세우는 거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엔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어쨌든 간에 협상 전략상 반발할 수는 있는데 그냥 사인을 해도요 별 문제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예. 미국과 이제 우크라이나가 정상회담까지 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뭐 유럽 패싱 논란까지 나오면서 종전하겠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했던 얘기가 몇 주 안에 끝난다. 그러면 굉장히 단시간을 제시했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전쟁 종전 협상은요 오래 걸려요. 한국 전쟁에서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네. 51년도부터 종전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 2년이 걸렸어요. 2년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전쟁은 그렇게까지는 길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제 당사자가 굉장히 그 대충 좀 얼개는 좀 갖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오래 안 걸려도 최소한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엄청나게 뭐 트럼프 일방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모든 거를 다 양보시킨 다음에 그걸 트럼프가 유럽과 젤렌스키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유럽이 반발할 수 있죠. 지금 그 부분도요. 지금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굉장히 요새 부상하고 있잖아요. 네. 극우 정당들의 기본 입장이 그거예요. 러시아가 침공했으니까 밉지만은 빨리 정전해가지고 지금 우리 에너지 위기 아니냐. 러시아에서 좀 가지고 오자. 옛날만큼 많이 의존을 하지 않더라도 옛날에 보면 한 40% 정도 에너지를 러시아에서 의존했어요. 근데 그건 좀 너무 많았죠. 근데 이제 현재 그게 한 15% 정도로 줄어들어 있는데 조금 더 늘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 위기를 일단 좀 해소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여론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종전을 원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좀 세계적으로 뭐가 진짜 좀 가장 두드러지게 바뀌어 있을 것 같다. 어떤 흐름이 가장 영향을 받은 채로 이 시간이 지났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국가들이 지역 방위의 중요성을 알고 결국은 어떤 방위 동맹체에 더 많이 가입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국의 그 안전 보장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역국 경제 협의체, 지역 방위 협의체 이런 것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방위 산업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이제 국방 산업에 대한 투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이것이 뭐 반드시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국지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지역 분쟁 같은 것이 또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극을 받을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지금도 사실 불안한 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뭐 아프리카라든가 뭐 남아시아라든가 몇 군데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좀 불안정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아시아 쪽은 아닐 것이다라고. 아시아 쪽은 안 되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는 전쟁 나면 큰 전쟁이에요. 자원 전쟁은 없어요. 여기는. 네. 예, 전쟁 나면 큽니다. 여기는. 그래서 뭐 한 2개월짜리 1개월짜리 뭐 전쟁 북한에서 총 좀 쏴주면 뭐 남한에서 대응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한번 전쟁이 나기 시작하면 그건 커집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전쟁이 아예 안 나도록 해야 돼요. 교수님 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